저희가 그 5분의 전문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한기순 인천대학교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과학문화파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님이신 송성수 부산대학교 교수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정책 분야의 전문가시죠.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부분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소영 선임연구위원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정 분야입니다. 백안표 충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는 앞부분 첫 번째 챕터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과학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각각 준비하신 내용들을 간략히 좀 먼저 또 발표를 해주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시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자장을 맡아주시는 한규신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부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쉬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예,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아주 또 뜻깊은 패널 토론을 위해서 주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패널 토론은 여기 지금 보니까 2시 50분부터 우리 3시 50분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분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진행을 아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포럼의 2부는 우리 앞서 이제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 방금 이제 소개를 들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개받은 네 분께서는 과학문화, 과학정책, 지역문화, 지역행정 등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방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토론은 많이 길게 준비를 하셨더라도 10분이 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과학문화 관점에서 우리 부산대학교 송성수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오늘 그 김영진 팀장님하고 김병인 대표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별다른 토론거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문화의 개념을 보면요, 아까 전에 그 조윤래 이사장님께서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를 갖다 과학문화의 지향점으로 보셨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궁극적 목표는 다를 수가 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본법 30조를 보시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것이다. 거기 1차적 목표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짜는 것은 또 다른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해와 지식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과학문화계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관심과 이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측정을 할 때 관심도와 이해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측정해서 주목청, attentive public, 관심청, interest public, 기타청 뭐 이렇게 나누는데, 미국을 예로 들면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비율이 한 50%좀 됩니다. 2명 중에 1명이 과학에 관심을 가진다.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는 주목층은 10% 정도 된다. 그게 과학 문화의 고울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 정도 달성했을 때가 2001년인데 그 이후로는 조사를 안 합니다. 뭐 해고에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 모든 국민들 100%가 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반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10명 중 1명은 내용도 잘하는 정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은 그 미국 수준의 한 절반 정도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는 과학기술에서 문화를 발견하고 문화의 과학기술 심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흔히 보면은 이제 그 이공계 기관이 그냥 과학기술 홍보하는 걸 과학기술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화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초보적 형태라고 보고요. 또 거꾸로 문학에서, 요즘은 이제 문학에서 과학문화 쪽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는데, 이분들은 또 과학에 대한 이해가 좀 깊지 못해가지고 약간 그냥 단순히 썩는 정도인데, 그것도 좀 초보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팀장님께서 그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이전에 그 1차 과학기술
문화 창달이 5개년 계획 만들고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과학정책 스태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문화재단 그 자문위원도 하고 있었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고 문화재단이 창의재단이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다가 뭐 최근에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정권의 변동이 있거나 뭐가 변화가 있을 때 앞으로는 창의재단도 디펜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라만 가지 마시고 이게 뭐 큰 돈 드는 사업도 아니고 뭐 큰 방향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도 1차는 상당히 열심히 세웠는데 뭐 뒤에 거 보니까 사실 약간 부실해요.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조금 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역 거점 센터 역할 중에 하나로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뭐 아까 전에 그 김병인 대표님께서 지향해야 될 우리의 뭐 희망 사항을 갖다 아주 뭐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 소망성, 디자이러빌리티와 실현 가능성, 피지빌리티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소망성만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 차원에서 과학 문화 계획을 세운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뭐 지역 차원에서 세우는 지역과학기술진흥 계획 있잖아요, 그죠? 또 있고 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문화 창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정 계획을 만들 때 지역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뭐 그런 절차를 만들든지 그게 훨씬 더 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거점센터의 역할로 많이 거론되는 게 협의회 구성이죠, 그죠? 네트워크 구성인데 그 제가 이제 부산에서는 그 과기협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협의회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발표 들어보니까 잘하는 지역으로 부산, 인천, 대전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협의할 때도 가보니까 의외로 교육 쪽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적었는데 부산 같으면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어린이 창의교육관,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과학체험관 뭐 등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파트를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은 과학기술 단체 중심이었는데 요즘 이제 문화 쪽도 많잖아요.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교육 단체도 의외로 교육 중에서 뭐 문화와 비슷한 그 활동을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그 거점센터 사업하고 그 뭡니까 과학 문화 도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도시는 조금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뭐 좀 중간에 스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거점센터는 광역시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아까 뭐 좀 잘한다는 게 다 광역시잖아요, 공통적으로. 뭐 물론 이제 주체들 열심히 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경상북도를 따지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뭐 거점센터가 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거점센터로 갈 지역은 거점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뭐 도시로 갈 지역은 도시로 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하나 알고 있는데 포항인데요, 포항. 아까 그 김영희 팀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사이언스 코리아 할 때 1호 과학문화도 쓰는 데가 포항이에요. 그래 포항이 그때 뭐 센터도 만들고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사이 없어지고, 그래 뭐 흐지부지 되고, 또 이제 이번에 나온 그 거점센터 보기에는 또 광역시고, 그래서 그 포항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구심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뭐 기계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아예 뭐 광역으로 지원할 때는 광역으로 지원하시고 기초로 지원할 때는 기초로 지원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지역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병인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역과학 수준은 별도로 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평가를 할 때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지하고 지금 이제 지역 특화 산업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많이 발굴해야 될 중 하나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지역과학 유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중앙에서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면은 뭐 네트워킹도 또 새로운 분들하고 하고 뭐 좀 포텐셜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김병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찬성하는데 그 거점 센터를 창의재단의 위탁 관리기관을 보지 마시고 센터 자체를 육성하는 뭐 그 모델은 우리가 그 연구개발 쪽에서는 ERC, SRC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학연구센터 뭐 저게 공학연구센터 있는데 그 경우는 뭐 사실은 이 과학문화건설센터보다 예산도 뭐 3~4배 들어가죠, 사실은. 그쯤 해가지고 될까 말까인데 그죠? 물론 그런 이제 R&D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센터 육성 사업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뭐 ERC, RRC 같은 경우는 9년씩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모델로 삼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하기 전에 줌으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사전에. 뭐 사전 회의도 하고 막 토론문도 쓰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슈가 됐던 게 뭐 잘하는 집안이 있고 못하는 집안이 있으니까 좀 차등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아까 전에 뭐 ERC, SRC도 그렇고 요즘 대부분의 정부 사업들이 중간 평가를 통해서 뭐 감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역 거점 센터 역할로 신규 사업 발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굴되는데 신규 사업 자체가 뭐 기존의 지역 거점 센터 사업으로 운영할 만한 사이즈의 사업이 있고 아주 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의 과학문화유산 뭐 체계화이고 뭐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다른 꼭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김인 대표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 이제 잘하는 좀 열심히 안 하는 쪽이 테크노파크하고 출연기관이죠.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집단에서는 과학문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이즈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직 개편되면 자꾸 바뀌고 이런 거죠, 따지면. 그걸 다 해서 대학이 능사도 아닙니다. 대학이 능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갖다가 중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고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게 좋겠다. 뭐 그 이름이 뭐 민간 단체가 맡아서 민간 단체로 간다, 뭐 대학이 맡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지역별로 그 자성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필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과학기술에서 문화를 발견하고 문화에 과학기술을 스며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과학 문화 유산에 대한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저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학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과학 정책의 관점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모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 송성수 교수님 그 토론도 이제 많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를 잡았어요. 약간은 중점은 되지만 첫 번째는 거버넌스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총괄적인 거버넌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의 핵심은요.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또 거버넌스 얘기를 둘로 나눠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과학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요. 매 한 5년, 7년, 10년마다 유행과 같이 이거 해야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첩이 되기도 하고 중첩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지방에서는 우리는 이거 꼭 이 아이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주제의 집중, 중첩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가름말을 타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거버넌스랑 관련된 이슈는요. 우리가 이제 이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그 기관들, 플레이어들을 보면 과기부, 창의재단, 지자체 그리고 지역 운영기관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 간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주인 대리인 이론은요, 뭐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일반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대리인은 주인의 뜻을 전혀 100%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운영기관이 지자체의 뜻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지자체가 창의재단의 뜻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과기부 입장에서는 한 3단계 정도를 거친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마련했는데 막상 진행되고 난 걸 보면 이게 이런 의도였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좋아지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 더 되고 과학 기술 문화가 이제 융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얘기는 신뢰가 더 생기면 거래 비용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1억을 써도 위에서 또는 옆에서 기대했던 거가 해결된다. 기대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추진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산 배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더 단도직입적으로는 선택과 집중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 모든 분야 예산에는 선택과 집중의 딜레마를 항상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과학기술 정책 가르칠 때 아주 극단적인 예를 씁니다. 졸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만약에 집에 애가 7이 있는데 IQ 테스트 해가지고 2명만 대학을 갈 수 있다. 아주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제일 뛰어난 애를 대학을 보내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천재가 대학 안 가는 애 중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패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예산 집중으로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만도 살 수 없는 게 이제 인간사의 현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과학 문화 정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전국 공통의 어떤 플랫폼 같은 정책이 있고 지역 특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전국 공통의 부분이 비중이 크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특화된 부분이 일정 부분 30%라든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역 특화 부분이 50%가 넘게 하고 전국 부분이 좀 적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논의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답은 없는데 좌우지간 두 개가 믹스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일정한 배합이 있는 가운데 일정 부분을 공모형으로 운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공모형으로는 계속 새로운 그 공기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창의재단이나 과기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칙도 살리면서도 폐해는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 이슈이고 세 번째 이슈는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지역 간 협력입니다. 지역 간에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하면 아까 다른 쪽에서 하면 중첩되니까 좀 경합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국 공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고 지역 간에 어떤 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오래 해보니까 괜찮으니 한번 우리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라고 좀 교환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아까 두 번째가 예산 배정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선택과 집중. 네 번째는 재원 투입에 대한 거예요. 조금 예산은 예산인데 결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번째는 특별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돈에 대한 체감 문제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과학기술문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매칭 형태로 가잖아요. 중앙에서 이만큼을 보태주니까 지방 좀 내라 하는 건데 중앙 관점에서는 대개 이제 제가 다른 정책 분야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내야지 되지 않을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액수가 작아 보여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국토부에서 하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 국지도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제 시작된 지 한 30년 넘었는데 국도인데 스펙이 고속도로 스펙인 도로들이 있어요. 이건 고속도로라고 불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도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냐? 중앙정부에서 70%를 대주고
지방 정부에서 30%를 대준다고 약속을 하면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자체장, 도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다 30% 넣으면 재선이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내가 재선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당이 이렇게 되면 주저주저하고 30%라는 게 중앙에서 볼 때는 3분의 1이지 않습니까라고 하지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5월처럼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되게 규모가 작지만 매층의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진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될 이슈가 아닌가.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 5억 원도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지방 과학 문화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걸 봐왔는데 좀 더 이제 렌즈를 뒤로 빼면은 지방 과학 기술 정책하고 지방 과학 문화 정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과기부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창의재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과기부 예산 세금으로 쓰이는데 지방 과학 문화 정책 따로 지방 과학 기술 육성 정책 따로 간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그 미국 교수가 이제 한 건데 이걸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어느 지역 사회에 대학 학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비율이고 이쪽은 그 컬처럴 어메니티스라고 해서 뭐 예컨대 박물관, 과학관이 있는 정도, 투자된 정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거든요. 인과관계가 아니고 이쪽은 과학 문화에 대한 투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관점에서 이쪽은 지방 과학기술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두 정책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사분면을 올라가는 선을 보면 그 선을 따라서 시애틀도 있고 오스틴도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산호세잖아요. 다 이렇게 주로 배열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클러스터 설명할 때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모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행정학과 교수님답게 거버넌스와 어떤 이제 재원 투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이해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간혹 이제 이게 정부나 어떤 이제 이렇게 그 거버넌스의 어떤 정책들이 이해가 안 되는 적들이 간혹 있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신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좀 기존의 어떤 이제 그 거점센터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형으로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또 와닿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역 문화와 연계점을 찾고자 하는 이제 또 토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위원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연구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손 교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과학 문화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거점이 이제 마련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 보시겠다 싶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이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 문화와 달리 이제 지역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 문화 정책으로 가게 되면요. 지역 단위에 가지고 있는 거의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역 단위에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문화예술의 방법과 전략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역 거점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벤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상성에 대한 문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겠다. 그래서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지역문화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아까 이제 지금 과학문화는 계속 자생적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율적 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중심의 문화에 대한 사업과 정책의 방향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지역이 책임도 갖고 그다음에 의지도 갖고 자율성도 갖고 또 자생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력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들로 얘기한 게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논의되다가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 그다음 지역 문화가 왜 필요하고 이것을 특히 지역 문화의 그 중심적인 책임은 지자체장이 갖는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을 묻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의 한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갖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로 이런 지역문화 관련된 사업도 하고 지능에 관련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주체가 좀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주체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투입해서 지역문화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지역문화재단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 2003년도부터 지역문화재단에 관련된 조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재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지역문화진흥법상에서 지역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설립 근거들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국 단위로 17개 광역과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7개 광역은 그 지역문화재단 가지고 있고요. 기초문화재단의 기초도 117개의 기초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긴 다 운영 조례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재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지역문화진흥법상에서 근거를 둬서 지역에서 이런 운영 조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의 가장 큰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지자체장이 그 관련된 이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을 해서 건물도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거점이라는 이런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와 관련돼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공모를 하거나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거나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재단의 운영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실제로 거점이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이도 그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앙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중앙 사업이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전달 체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개의 지역의 거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중간 전달 체계를 갖게 됐는데요. 이 전달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지역의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관련된 사업들을 합니다. 아까 뭐 말씀을 과학 쪽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굉장히 문화 쪽에서는 중요하다고 봐서 이러한 그 인력들 물론 이제 대학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합니다만 이 양성한 인력들을 조금 더 심화 교육을 통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역의 뭐 지역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 이제 문화 쪽에서는 민간을 통해서 했던 방식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간 또는 학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역의 그런
그 단위들을 통해서 중앙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연결사회 지역 거점 센터 운영 사업이라는 시범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화예술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에는 뭐 외로움 장관이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처럼 문화 쪽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그런 사업을 연결사회 거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지정을 하는 그래서 지역 단위로 이런 센터들을 그 지정하고 공모하는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중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매칭으로 지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사업은 이제 기초 단위로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형태는 이렇게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거점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인력과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역문화재단이 한순간에 확 크게 된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아까 이제 그 PT 자료에서도 보여주셨던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다년간 지원된 사업이 중앙에서 공모가 되었고 이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관련돼서는 그런 거점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어떠한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관련된 이렇게 확 클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 사업이 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예. 네, 윤소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을 보려고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때마침 전화가 생전 안 오다가 지금 오네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문화재단 또 우리 연결사회 지역 거점센터 사업들이 또 이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또 이제 문화 관련된 어떤 사업들과 또 광문화 거점센터가 또 어떠한 접점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도 되게 좋겠다라고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행정 측면에서 지역 행정의 관점에서 우리 백안표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국가정책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문화정책하고 이제 행정사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면은 창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새로운 기관의 느낌이 있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기관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센터에서 오셔서 역사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과학창의재단은 아주 오래된 기관입니다. 오래된 기관이고 전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1972년에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1972년에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진에 유명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당연직 이사로 하면요. 정경련 회장이 들어갑니다. 정경련 회장이 들어가고 대한상의회장도 들어가고 무역협회 회장도 들어가고 대한금융단 대표, 중소기업협회 중앙회장, 그리고 키스트 소장, 한국과학원장, 과학기술단체 총연합 회장, 과기처 처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당연직으로만 해서도 과학기술계, 그다음에 경영, 기업 쪽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원으로는 우리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죠. 이병철 회장 들어가고 정주영 회장 들어가고 구자경 회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들어가는 분이 이제 오원철이라고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한국의 중화공업화 정책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발전
더 중요하고요. 기업이 발전하고 하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그 기반에서 과학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있었고 이 2000년대 이야기, 2010년, 202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기술처가 1967년 만들어졌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때부터 이 과학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그래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 선언문이 아주 당연히 긴데 그쪽에 이제 가장 끝 부분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과학 문화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정책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선진국이 됐지만은 또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은 이 과학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선 발표들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성과 관리 분석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센터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피상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 주도성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지역 주도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주민의 참여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굳이 드렸던 이유는 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떤 지역 주민의 참여라기보다는 지역의 경제 발전 이런 것들과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립니다.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가 혁신 체계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해서 국가 단위의 혁신 체계라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그 특성을 살린 지역 혁신 체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혁신 체계를 살릴 수 있는 주체가 이 각 센터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혁신 체계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짜고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가지고 조금 체계화된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광역 단위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지고 기초 단위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역 환경 교육 센터 지정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각 지자체의 대부분의 지자체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은 환경부에서 시도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역 환경 교육 센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법이 없는 것,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률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재단이나 센터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따진다면은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 문화의 측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 성공 사례가 의원들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라는 인센티브가 되면은 이게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의재단에서 이제 좀 더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센터가 활성화되려면은 저도 이제 대학과의 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이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순히 관람객의 수나 어떤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대학에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경험을 쌓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 대학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센터가 대학에 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센터가 이게 광역단이지 않습니까? 광역단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다른 대학들과 이 대학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저 경상도 지역에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활성화된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해서 대학과 기업이 과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개개인 주민들 어린이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대학과 기업이 이 사업에서 좀 핵심으로 좀 부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지표입니다. 이 성과 지표가 참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제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 한 명이 과학 문화로 가지고 논문을 써보겠다라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와가지고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를 하겠다고 해서 무엇이 성공 사례고 무엇이 실패 사례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저도 이제 답을 못 하겠고 학생도 답을 못 하겠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과 지표가 어렵습니다. 과학 문화를 실제로 측정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 성과 지표가 높다고 해서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해서 실패 사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센터의 운영 방안들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 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발표에서 성과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 사업이 어떤 기업의 발전, 성장의 발전,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지표도 좀 그런 쪽들과 좀 연계된 성과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원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광운도 거점센터가 어떻게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고 또 견인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참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10개의 거점센터 분들 가장 또 관심 있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해서 우리 이제 성과 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경쟁보다는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경쟁보다는 상생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에 또 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자 네 분께서 너무 시간을 잘 준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13분의 플로어 토론 시간이 지금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 길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로어에서 거점센터 우리 지금 센터장님들 우리 실무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토론해주신 네 분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발제자분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공영문화거점센터에서 남창호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패널 전문가들한테 던질 말이 될지 재단에 던져야 될지 모르겠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신 우리 그 패널분이 던지면 첫 번째는 4월 27일 날 저희들 대전에서 성과 보고할 때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그 발표 세 번째 발표하신 분랑 이야기하고 연관돼서 할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제 원래 우리 사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이라 해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됐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이미 그런 거고 그래서 과학문화진흥법을 지금 만들 거라는 이야기 하시던데 그게 지금 현재는 좀 물론 한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혹시 패널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분에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재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성과 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좀 막연하게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여기 거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기관에서는 좀 실험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네트워킹이라는 이야기 말고 이제 협력망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관장들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뭐 기관장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알다시피 기관장들은 2년이나 3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학 문화를 집행하는 실무진들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서 제가 이거는 우리 뭐그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라서 제가 받아들이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다 각자가 공학 문화 아직도 생소한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같이 내가 같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여가 있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할 때 서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그 사이언스 네트워킹 데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연락이 돼요. 자, 실무자들끼리. 그래서 거기에 성숙도를 저는 저 남대로 우리 기관에서는 공학문화 성과 지표로 하나를 본다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늘 네 번째 발표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성과 관리 또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이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중요한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그런 네트워킹과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전문가들이든 어떤 그렇게 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점수를 줘서 이제 뭐 1등부터 뭐 10등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 뭐 부족한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활동들을 하는 그 기관에서 직접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좋고, 다만 미진한 점은 이제 성과 평가를 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우수 사례 발표는 예를 들면은 청소년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 하는데 그 지자체마다 하는 거는 그 청소년 정책 우수한 곳은 뭐 국무총리상 등 이런 상들을 다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많은 설계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들을 저도 많이 다녀보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도박 치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각 지자체마다 센터가 있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성과 평가를 해보면서 그 성과 보고서 작성하는 게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완벽한 성과 지표가 없고 완벽한 성과 지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센터에서 그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성과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과학기술진흥법은 뭐 저희도 지금 과학기술 부처랑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처럼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책 연구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하는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의원 발의로 가느냐 법제화로 가는 쪽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분명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사항 부분이 부처랑도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바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분명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뭐 재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가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보다는 부처가 더 잡고 문학과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또 통해가지고 또 내용을 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거점센터 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그 김병인 박사님께서 저희 연구원도 오셔가지고 뭐 이제 굉장히 발전적인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이 종합적으로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지역마다 그 과학문화 수준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의 과학 문화와 관련된 주류와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평가 기준을 좀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의료 수준이 안 좋은 것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립과학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원주에 이제 뭐 내후년 정도에 생길 거라고 얘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도 사실은 이제 뭐 전국에서 탑5 안에 드는 대학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술원 같은 것도 없고,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이런 이제 대학교들이 춘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에 그 연세대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랑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열심히 하십니다 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수도권이나 뭐 대전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분 아직까지도 포닥처럼 일하고 계세요. 학생들이 다 가거든요, 나가거든요, 수도권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도 없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뭐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이셨던 거죠? 질문은 아니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또 추가적인 질문은 이후에 이제 패널 토론 이후에 우리 발표자님들이나 우리 토론자님들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거점센터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이것 때문에 주말이 굉장히 즐거워졌다. 주말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을 때마다 이 사업이 정말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뭐 발표된 그런 내용들 또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실무진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부자들의 어떤 동기부여, 견인 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주말에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실무진들의 정말 노력과 봉사와 희생으로 정말 운영이 되는 저희 실무진도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미안해서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지금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의재단에서 또 여기 과기부 관계자들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10개 우리 이제 거점센터 이제 운영진들 실무진들에게도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우리 2부 패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14회 가문의 혁신 포럼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